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대토론회는 전 지구적 사안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디지털 변혁의 맥락 안에서 우리 예술영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 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원장 조주현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2024 크리가 미래예술영재교육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내렸지만 창의성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독창성과 유용성의 관점으로 얘기한다. 대신에 영역별로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영역에서의 창의성, 우리가 창의성 이골 예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창의성 증진 방안도 영역별로 지금 하실 거거든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그러면 이 하위 영역에서의 창의성은 모두 동일한 예술 창의성일까요?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술을 만약에 기업과 비교하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사실은 예술 영재 또 음악 영재에만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제가 했던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학교 현장에 있는 특히 요새 들어서 테크놀로지와 또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에 급속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예술교육 그리고 음악교육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논의점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예술교육이 더 나아가서 영재교육까지 어떻게 좀 도입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변혁 시대라는 것은 처음 만나는 날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로를 그려나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뭘 가졌는지 아는 것,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유효한지 아닌지 아는 것, 이런 걸 요즘에는 메타인재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술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어떤 예술가로서 성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목표 지점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에 지금 현재 어떤 고착된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 이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명칭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자신만의 소리체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존 스승의 소리를 모두 익힌 후에 자신만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이전 것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도 추측해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판소리라는 것을 접하고 그것을 구전심술을 통해 스승의 것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모 전체를 파악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소리를 한바탕을 모두 익히는 과정을 통해 전체를 파악해야만 비로소 차별성을 가지는 자신만의 소리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것을 충분히 모방하는 활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분을 창조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통 온고지신과 벚꽃창신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은 옛 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고
벚꽃 창시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옹고지시는 옛것과 새것의 관련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옛것이 있었기에 만들어내는 완전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벚꽃 창시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것과 옛것이 관련성이 매우 크므로 옛것의 특징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기존 전통 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미술 분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그 물질, 그리고 특히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이상을 꿈꾸는데 발에 닿아 있는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과 실제라고 하는 문제, 또는 물질과 비물질의 문제, 그리고 그 관계성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공지능 문제인데요. 그 인공지능 문제는 미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미술 교육에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미래 미술 교육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제 나의 나다움인데, 나의 나다움을 이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몸이어서 그 몸과 마음의 문제, 특히 이제 체화된 인지와 관련된 어떤 연구들, 또는 이제 나의 나다움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심리 철학 또는 이제 인지과학 쪽에서 중요한 논쟁적 개념인 감각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서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감의 문제, 또는 타자 이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선생님께서 음악 분야는 콩쿠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평가의 기준들이 미술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확고히 제시가 되는 데 반해서 미술은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기준 자체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 기준 없음에 대한 문제도 미술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사실 이제 그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그 유네스코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위원회 전문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8개국의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디지털 시대, 특히 이런 어떤 AI나 우리의 어떤 창작의 주체성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래 예술가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런 논의들의 어떤 문제의식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이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창의성 관련된 분야에서 요즘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가렛 고덴이라는 그 서섹스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창의성에 대한 한 3가지 범주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이제 범주화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콤비네이셔널 크리에이티비티, 한 가지 좀 수렴적이라고 할까요? 각각에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로 통합시키는 능력, 그리고 또 어떤 이미 갖고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발현시켜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것들로 확장시키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 말씀하셨던 확산적인 그런 창의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피카소 같이 0에서 1을 만드는 전혀 다른 챕터를 만들기도 하는 저런 트랜스포메이셔널한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95%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저런 탐구적인, 확산적인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고요. 콤비네이셔널한 크리에이티비티는 한 3%, 4%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0에서 1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적은 1% 정도의 창의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게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부분이 더 영향력이 있고 한다기보다 1차적 전반적으로는 저런 창의성들이 우리 내재 안에 있고 이것이 계속 여러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창의성,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저런 창의성의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을 갖고 또 어떤 순간 발현되는지, 또 저게 순차적으로 저래 콤비네이션으로 갔다가 익스플로레이터를 갔다가 나중에 트랜스포메이션한 것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막 뒤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촉진하고 교육 안에서 저런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틀 안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의 교육 안에서 좀 더 그 틀을 깨어야 하는 반대의 극부적인 그런 예술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좀 바꿔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통적인 그런 무용 영재 교육과 창의 교육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되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존의 무용 레퍼토리를 학습하는 거는 거의 완벽주의적인 완벽을 기하는 정말 훈련을 거듭하는 과정이고, 창의 교육은 사실 답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모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다른데, 그럼 어떻게 그 결합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사실 무용 분야는 그 장르적 특성상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영재가 가진 또 어떤 그 속성을 이렇게 잘 길러낼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무용 분야에서 영재를 발굴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 신체적인 조건이 사실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영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지컬한 부분이 굉장히 더 강조가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혁신적으로 다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레퍼토리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축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과정 안에서 만들어서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그 어떤 기본적인 그 무용 역량을 계속해서 길렀을 때 그것에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 무용 분야에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아동기부터 계속해서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내가 뭐가 표현하고 싶은지 자기를 알아채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보고 말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방식으로, 또 몸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 훈련을 오래 받은 무용수일수록 뭔가 창작적인 환경에 놓여졌을 때 그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명확한 자기 주제를 갖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몸의 언어를 통해서 몸의 언어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특수성을 극대화해서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자로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사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좀 이 내적인 주름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음악 교육은 규범과 전승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에서는 창의성을 동시에 요구받기도 합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전통이라는 게 워낙 역사가 오래된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아까도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민속음악 쪽의 판소리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오래된 거는 궁중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라 시대에서부터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고 거의 1000년의 역사를 지금 거의 변함없이 내려오는 중이라 사실 굉장히 규범적이고 법제화되어 있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승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독창성보다는 고유의 것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규범화되어 있는 걸 지켜야 된다는 게 강하고 오히려 그 장르가 아닌 이제 민속음악 장르에서는 보다 규범화를 많이 타파를 해서 지금 전승이 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생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것을 거의 변화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예를 들면 판소리 흥보가 같은 경우도 8시간짜리 사설을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부분에서 그럼 과연 본인의 독창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일정 부분들에서는 본인만의 독창적인 부분들을 녹아내는 작업들을 이미 100년, 200년 전에 다 하셨었던 부분들이고 그거를 지금 현대 교육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통 사회가 끝나고 이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육의 측면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의 예술 고등학교들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이제 국악과가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리화돼버린 교육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유로운 어떤 자기만의 독창성을 내세우는 활동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교육이 전승이 되었고 오히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전통 사회에서의 자유롭게 본인의 독창성들을 가지고 갔던 부분을 어떻게 재구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전통 사회에서 하셨던 방식들을 다시 저희가 발굴해서 재구현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기관들, 그러니까 예술영재교육원 지금 저희나 교육연구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실기 쪽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연구를 해주시는 교육연구원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아직까지 독창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점을 2025년에 이르렀지만서도 아직까지 못 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지 2030년에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이후에 어떤 백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교육에서도 교수자, 매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교육이 현실화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고유한 예술작품을 완성시키는 예술교육, 특히나 예술영재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마틴 부버가 주장한 만남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교육이 만남의 교육을 촉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후퇴시킬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지만 그 탐구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되 예술교육의 정수를 잃지 않도록 교수자 나아가 예비 교수자에게 요구될 교육 철학적인 신념과 자질, 능력 등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교수님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좀 질문이 다소 깁니다만 이러한 그 맥락 안에서의 교수자의 역할,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자질, 능력들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좀 예술경제 교육하고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수업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만약에 일반 음악 수업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학교 현장에 아마 다들 와 보셨겠지만 어느 예술 분야든지 간에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흥미가 많은 친구도 있고 많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교사 한 분이 그 모든 학생들을 다 커버하고 지도하기 상당히 많은 재앙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만남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좀 기초적인 것들은 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교사는 조금 더 개별학습이 필요한 학생들, 좀 개별의 그 니즈가 있는 아이들을 좀 파악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변화가 된다면 우려하시는 바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여전히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뭐 예비 교수자 혹은 예비
뭐 예술 영재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들어왔었을 때 뭐 다른 교수님들 다 강의하셨지만 거기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지고 있는 단점, 파생되는 어떤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공지능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성되는 어떤 개인 보호 혹은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필요성 그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들 실제로 사용하는 교수자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고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어느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조금 많이 고려를 한다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용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술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잘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술교육계는 디지털 미디어를 참작수단으로 활용하는 교육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고요. 또한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익히고 소개하는 데 있어 교사들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앱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이들의 혹시 모를 피해가 생길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완전치가 않아서 답변을 좀 잘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교육 협동과정 경무를 하면서 이제 미술교육 테크놀로지와 미술교육이라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강하신 학생분들이 거의 다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들을 가져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론과 실제의 관계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사 선생님들께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으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국가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R&D 예산을 덜컥 늘려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사 선생님들께 충분히 교육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그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툴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일종의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점, 차별성 그 부분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앱이나 이런 것들을 서치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앱을 활용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선생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좀 뭔가 이렇게 공유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력들이 좀 더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뭔가 플랫폼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한 교사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융합예술교육은 다양한 예술 장르와 과학, 기술 등 타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을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 중요한 교육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약간 이거는 좀 대단히 포괄적인 질문 같은데요. 좀 대답하시기에 편리하게 조금 범위를 좁혀보면 새로운 형태의 창작을 이끌어내는데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교육적 아까 방향성을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부딪혀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건 자기 뭔가 있어야 남일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죠. 그냥 견인하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서 같이 작업을 만들자고 했을 때 저한테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이게 스킬이 됐든
능력이 있다는 거를 서로가 이제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막연하게 융합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혹은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에 그냥 시연 정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이, 아까도 뭐 이미 있는 것도 뭐 새롭게 보려고 하는 시도 안에서는 결국 그 기술에 막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영재교육 단계에서는 이제 저는 그런 시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어떤 했을 때 이런 그걸 극복하고 뭔가 그걸 자기 안에 어떤 또 다른 과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요즘은 이제 실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취약한 세대 같거든요. 뭔가 다 계획대로 짜져 있고, 선생님 그 세대 젊은 선생님들도 제가 뭐 이런 아까 즉흥과 뭐 그런 우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교육의 장점을 얘기하면 걱정을 하시죠. 이제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45분인가 50분 중학교 수업 안에서 그 순서대로 빨리빨리 안 넘어가면 결론도 안 나고 갑자기 종 땡 치면 애들은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스팀 교육하면서 황당한 사건, 이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리뷰하거나 그것들을 지켜보거나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 뭔가 거기 우발성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이제 작가적인 도전과 그것들 나타낸 용기와 그리고 굉장히 경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일부가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좀 대체해 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정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그게 인공지능이다라고 알기 전까지는 요즘은 이제 점점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정도에서 어떤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일단은 빨리 정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핵심으로 모아주는 것들은 좀 어시스턴트로 인공지능이나 또 혹은 뭐 코어 티칭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패널들 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참 아쉽게도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논의되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많다라는 그런 퀘스천들만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오늘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차기장들을 또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자리 빛내주신 여러 강연자 여러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대토론회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